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예, 한겨레신문 하호영 기자하고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금 뉴스 브리핑 시간에 조금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새누리당 지금 당선인 워크샵 했다면서요? 예. 그런데 도대체 거기서 뭐 사태지라고 그랬다는데 지금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그 당선자 대회 자체가요. 예. 의석수가 과반이 무너지고 그리고 게다가 일당도 내줬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 소재를 밝히는 누가 과연 이러한 참패에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얘기가 우선 안에서 오고 가면서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러고요. 친박계 자당격인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다 내려놓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분위기는 굉장히 상움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비박계나 친박계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스스로의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비박계 같은 경우에는 친박계의 이번 공천파동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고요. 특히나 이제 공천파동에 문제가 있는 친박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김무성 대표가 주되게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비박계의 또 원성을 사기도 하고요. 친박계 내부에서도 그거는 자성의 수준이 아닌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엉망으로 공천을 해놓고 옥새 들고 튀긴 게 제일 큰 문제다?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반성문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언론에서는 당선자 대회에서 반성문이라든가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반성문은 겉보기만 그렇고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자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성문은 언론용 포장이었고 실제로는 서로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에 사태질에 오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개된 공개된 장소나 시간에서 뭐 자성의 태도도 보였지만 비공개. 내부적으로는 지금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또 원내대표 선거도 앞두고 있고 향후 그 비대위 체제로 가져가면서 당권을 경쟁하고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지금 책임 소재를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후에 당권 장악에 있어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으로 또 보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경선으로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경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선출 방식은 결론을 전혀 못 냈다고 하는데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선출 방식을 결론 내지 못하고 그냥 경선은 막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그 당선자 대회라는 것 자체가요. 그 이후에 원내대표라든가 당대표 그리고 이후의 체제와 관련된 결정을 할 수 있는 공식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래의 권력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 합의를 하면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공식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뭐 불발이 될 수는 있겠죠. 불발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성의 측면에서 새누리당의 미래 권력들이 모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렇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결정은 결정을 했더라도 또 뭐 정식 절차들을 걸쳐야 되겠지만 아무것도 서로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탄 니탄 남탄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참 그 기본을 의심케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김무성 대표는 왜 안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김무성 대표는 오늘 분위기를 얘기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각 개파 친박 비박을 아우르는 모든 개파에서 김무성 대표는 어쩔 수 없이 그 책임론의 대상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친박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라도 김무성 대표의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행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뭐 지금으로서는 은인자정할 수밖에 없겠죠. 기자들한테는 일정이 있어서 못 온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당대표한테 가장 중요한 건 당선자 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예봉을 좀 피해간다 할까요? 비판의 어떤 가장 날카로운 지점을 좀 피해가는 그런 국면으로 좀 보입니다. 피해간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물론이죠. 사실은 김무성 대표를 대표라 그래야 할지 전 대표라 그래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퇴는 일단 했는데 사퇴가 받아들여지긴 한 건가요?
글쎄요, 뭐 그것도 지금 명확치는 않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당대표의 사표,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직의 CEO의 사표를 누가 받아줄 것인지도 사실 공식기구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공식기구 자체를 뿌릴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닌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 대표라는 표현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다 그냥 김무성 대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화끈하게 이렇게 붙는 모습에서 어제하고 오늘은 조금 자중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네. 지금 김종인 대표는 계속 뭐 공격을 하고 있어요. 특히 문재인 대표를 거의 그냥 두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김종인 대표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전에 그 비례대표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말하자면 좀 거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기자들에게 말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믿음을 주지 못하겠다라던가 나는 다시 만나지 못하겠다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치적 언어라든가 정치적 수사, 정치적 태도로 보긴 좀 어렵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어쨌거나 경세가, 그러니까 전략적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어떤 화두를 던지고 그것을 이행하는 측면에서의 경세가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부드러움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변의 측근이라고 불리우는 주진영 부실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등등의 주요 매체의 관계자로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봐도 친노, 친문, 부친노 등등을 명명하면서 변형하고 그들이 실제로 지금 뭔가 어떤 작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그런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조중동 종편을 비롯해서 보수 언론의 어떤 의도나 태도가 어떻든 간에 적절치는 못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문 전 대표도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손혜원 당선인이 라디오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문 대표가 지금 속이었거나 말을 못해서 침묵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렇죠. 문 전 대표의 어떤 입장, 어떤 걸까요? 실제로 손 전 대표가 아니죠. 손혜원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교집합이에요. 김종인 대표하고도 굉장히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문 전 대표하고도 지근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사실은 양쪽의 분위기를 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분이 얘기한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 쪽에서도 그렇고 문 전 대표 쪽에서도 그렇고 약간의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리고 대화의 자리에서의 어떤 뉘앙스 이런 것들이 각자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그런 분위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문 전 대표는 예전에도 안철수 대표와 회동을 하고 난 직후에 워딩이라든가 아니면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좀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문 전 대표 쪽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이 상황에서 문 전 대표가 이런 방식으로 언론에 등장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공보라인을 비롯한 그 측근들도 이야기하는 것을 좀 자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갈등이 봉합됐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후에 당권 문제가 남아 있고 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 당권에 대해서 본인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현재로서는 입장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입장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침묵하는 것을 입장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국면이 좀 장기화되면서 소강 국면으로 가면 다시 이제 김종인 대표가 구조조정 문제라든가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경제민주화를 이슈를 선점하면서 이 문제에 좀 주목하고 또 주력하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좀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뭔가 마무리를 하면서 처리되는 법 중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특권 내려놓는 건데 이 부분 지지부진하다고 얘기가 되네요. 계속 특권에 대한 얘기들은 여기저기서 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19대 국회 임기
종료되면 이제 폐기가 되는 거고요. 예. 실제로 지금 본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 임기가 이제 끝나고 나면 예. 그리고 본인들은 또 절반 가까이가 이번에 곧 교체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좀 소극적으로 좀 대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여론에서 이 부분들에 좀 압박이 가해지면 어쨌거나 19대 마지막 국회죠. 임시국회가 예. 열리면 이 부분도 좀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압박을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예, 국민들이.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여러분께서는 시사평론가 김성수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성수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쟁점을 짚어봅니다. 예,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이인철 기자님. 예, 지금 잠시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이번 수돗물 가격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수돗물 가격을 줄줄이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대로 왜 지방자치단체들 수돗물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자체에 따르면 이 상수도 요금, 물값 인상하거나 인상을 추진 중인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올린 데 이어서 수돗물 가격을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제 인상을 정리하겠다라는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일단 이 지자체별로 보게 되면 세종시가 올해부터 상수도 요금을 매년 6%씩 2020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5년간 6%니까 거의 30% 가까이 올린다는 얘기고요. 강원도 홍천군도 일부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3년간 해마다 15%씩 그러니까 3년간 45% 올리겠다는 겁니다. 또 경북 성주군도 마찬가지로 오는 10월부터 2018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겠다. 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제 비슷한 수준의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행정자치부나 환경부나 이런 데서 압력이라도 넣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방침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상수도 요금은 지자체 주수입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왜 이처럼 물값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본물처럼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의 161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이 지금 공급 가격이 원가의 한 76% 선에서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처럼 이제 현저하게 낮은 상수도 요금을 이 행정자치부는 내년까지 생산 원가 대비 현실화율을 평균 90%까지 끌어올려라. 예. 이 얘기는 가격을 올려라. 예. 라고 이제 지자체의 방침을 전달한 겁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별로 이 적게는 80%, 많게는 최대 100%까지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예. 사실상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수도요금을 타이밍의 문제일 뿐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행자부는 이제 요금이 현실화돼야 평균 내년까지 한 원가의 한 90%대 진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한 지자체의 이 지방 상수도 경영 개선에 한 3천억 원대 추가 수익이 발생해서 예. 경영 개선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건데요. 예. 문제는 이제 지자체 경영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정작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 공공요금 이 올리는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노후 수도관 관리에 신경을 못 쓰고 있어서 그냥 버려지는 물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예? 그런 이물만 이런 것만 잘 잡아도 주민들에게 좀 더 싸게 물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죠. 예, 참 그러니 참 답답합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지금 동전 없는 사회를 구상하고 그것 때문에 워크그룹 맞죠? 워크그룹들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 10원짜리 동전이 사실 쓰임새가 지금 거의 좀 사라졌죠. 왜냐하면 전화, 공중전화도 사실은 대부분 이 카드형이 많아졌고요. 휴대폰이 있다 보니까 공중전화 찾기도 어려워졌고요. 맞아요. 일부 마트 같은 데서 쓰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10원짜리 동전의 제조 원가를 보니까 20원이 가까이 됩니다. 제조 원가보다도 못한 액면가 10원짜리 동전 어떡할 거냐?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이 걱정하고 있는 게, 고민하고 있는 게 동전 없는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라면서 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건데요. 한국은행이 이제 2015년 지급결제 보고서의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추진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동전 없는 이 사회의 가능성을 연구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하는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동전 없는 사회가 지금 상점이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 동전에 따른 어떤 사회적 비용을 좀 줄이고 국민의 어떤 편익을 해소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동전이 없는 사회라는 게 동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거슴돈과 같은 것을 이제 카드에 충전하거나 계좌에 이제 입금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이 동전 사용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구상입니다.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동전 없는 사회를 떠나가지고 아예 현금 없는 사회 이걸 얘기를 하고 있다던데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의 1.5% 정도 성장이 더 될 거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맞습니다. 실현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웨덴이나 덴마크,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 현금 없는 이 사회를 목표로 해서 현금 사용을 극도로 이제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부 역시 이런 흐름에 동조하겠다. 동전 없는 사회가 가능하다.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소액 결제망이 매우 잘 구축돼 있죠. 그리고 이제 거의 모든 국민이 금융기관의 결제 계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전 사용하지 않고도 크게 생활의 불편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최근 금융기관, IT 전문 업체와 이제 공동 연구 그룹을 구성한 건데요. 어쨌든 이 공동 연구를 토대로 해서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 도입 방안을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일부 선진국이 이제 현금 없는 사회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 당장 현금을 없애자라는 얘기는 아니라 이걸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동전 없는 사회를 우선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럴 시기가 됐다라는 게 한은의 입장입니다. 예. 사실 저도요, 마트 갈 때 그 카트 뺄 때 외에는 동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빨리 앞당겨져서, 새해 나가는 돈 좀 줄이고 그 대신 복지 재정을 좀 늘렸으면 좋겠고요. 특히 현금 없는 사회 실현되면은 지하 경제 양성화 된다니까 그런 것들도 좀 빨리 좀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역외소득 자진 신고를 통해서, 세원이 급증했다. 이거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불로소득을 이제 없애보자라는 취원에서 이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나 이제 형사처분을 감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반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5천억 원이 넘는 세원이 드러난 겁니다. 이 기획재정부가 이제 역외소득 재산 자진 신고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시작돼서 5월 3월에 종료됐던 신고하지 않았던 역외소득이나 재산 자진 신고세를 통해서 총 640여 건의 신고가 접수가 됐고. 이 가운데는 세금 신고가 400여 건, 그리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가 100여 건, 현지 이제 법인 명세 신고가 있었는데, 이 신고 소득 금액이 5,129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돈들, 자진 신고 기간이 6개월만 운영이 됐지만, 신고세의 한 80% 이상이, 지난 3월, 이제 마감 기한 종료에 임박해서 이제 시점이 집중됐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자진 신고를 통한 이 세원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좀 투명해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김성수의 오늘 잘 들으셨는지요? 여러모로 남 탓 많이 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SNS를 보면은 무슨 편 편가르기 극심하고요. 그 가운데서 서로 상대방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주장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에게 다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내 잘못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 탓이요. 베베의 노래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시사 퀴즈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위너님, 요식업 자영업하시는 분들 또 팔이 날리겠네요 하시면서 걱정된다고 임시 공휴일 맞춰주셨습니다. 이분께 가족권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흰 것은 내 것이고 검은 것은 남의 것이라는군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